그리고 이런 거 뜨면은 나중에 수업 찍을 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수업도 못 올리더라고. 세상이 철저해. 무서워요. 에스파 연말 무대 봤어? 아니. 연말이 아니잖아. 아니 연말 무대. 여러분 다 4교시 내용에 이어서 프린트 25페이지를 펴시면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 바꿔줘야 뭐해? 닦으면 너무 노는 것 같아요. 사회불평등 현상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사회불평등이 국가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세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이 다음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불평등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신분제가 없어졌잖아.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사람의 높고 낮고 한 그런 것들을 가르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편인데, 이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은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삶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한번 발생하면 이 차이가 다른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자랄 때 남들보다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자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어때? 기분 좋아. 그치, 기분도 좋은데 돈이 많으면 나중에 컸을 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로 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처럼 또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그런 인맥도 형성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요. 그런 이제 우리 집안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 인맥을 쌓아 나가면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사회적인 불평등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올라가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해. 그러면 사람이 무슨 욕심이 생기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번 해볼까? 라는 욕심이 생겨요. 자, 무슨 차이로 이어지는 거야? 정치적인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 국회의원들 지금은 국회의원들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전에 직업들이 다들 뭐였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 사회에서 끝발 좀 날리던 사람들이에요. 사업가, 교수. 자,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나서가지고 정치에 여기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이 사회적 측면의 불평등,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차원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 불평등이 내 직업과 그 다음에 나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요즘에 초등학교 잼민이들이 요즘은 아니구나. 요즘은 아니고 한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그 잼민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서로 친구들한테 네 엄마 300충이라며? 니네 아빠 300충이라며? 너 엘거지 너 엘사는 아니고 너네 집 월거지라며? 너네 집 전거지라며? 이렇게 막 별명을 붙여서 얘기하더라고요. 300은 평균 아니에요?
응? SM 엘사도 있어요. 엘사는 뭐야? LH 사는 애. LH 사는 애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들끼리 서로 막 걔네는 반 장난식으로 부르는 거긴 한데 저는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말 뜻을 알고. 그래서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말이 그치 입이 답이 나왔는데 당연히 한번 볼게요. 그게 나쁜 거야? 월세는 원래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래도 알아서 고쳐줘. AI가 참 대단하죠? 네.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과 문제점을 낳을 수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사용하는 같이 보도록 유행어라고 할게요. 하는데요. 살짝 좀 빨리 들고 그냥 보면 1.25배. 그냥 봐요. 무슨 말인데 그냥? 무슨 말이야?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약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주공 아파트 사는 자녀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교육이 좀 덜 됐어. 그래서 걔들이랑 우리 자녀를 같은 학교에 묶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따로 배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민원을 주거 넣는 아파트 거예요. 사는 애들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들 편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다 엄마들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월급 액수를 가지고 200층, 300층 벌다가 이제는 이렇게 전거지, 월거지까지 나왔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점점 빈부 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뜻이 충격적이죠. 아니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난 지금 되는데 이거죠. 잘못 시킨 것도 그렇고 그죠.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커서도 또 똑같은 걸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미분이 핵심을 얘기했죠. 커서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거 같지 사회 시간에? 이거 본 것 같아요? 왜 폐교해? 아니 애교? 낮잠자 어. 폐교해달라고 아니 그치. 낮잠 어떤 초등학교에 임대 아파트 사는 그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낼 수 없으니까 학교를 아예 뭐 없애달라. 학교를 따로 배정해달라. 그냥 딴 데 가면 되는데 딴 데 가면은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잘못 고착화되면은 대를 이어가지고 이런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엘사 그러니까 엘사가 나 그런 얘기 준 나 꿈에도 몰랐는데 엘사가 무슨 뜻이야? 엘사가 뭔데? LH 사는 애. 그게 왜 네. LH가 뭐예요? LH가 여러분 그 주공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 아니 주거 아파트가 뭔데요? 주택공사. 이게 LH가 그 토지주택공사인데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가 이제 그 LH 아파트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사는 아파트가 뭐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막 서로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게 근데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 뭐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뭐 부모님의 마음이야 노파심이 굉장히 심하니까 혹시나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렸다가 좀 잘못 물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뭐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는 좀 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불평등도 연이어서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면 계층 간 갈등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단결을 해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처음 보시는 용어들이 좀 나와요. 일단 뭐 나오냐?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극화 현상은 뭐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주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냐? 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의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양극화 현상이니까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좀 늘어나. 반대로 누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허리 중간에 끼어 있는, 그렇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위 계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 이것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은 여러분 사회 이동 역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면은 사회에서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일해도 어때? 내가 지금 가난한 위치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게 돼, 불만을 갖게 돼. 불만을 갖게 돼요. 사회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갈등이 사회 전체로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사회 이동이라는 현상이 나오죠. 사회 이동.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말고도 이 사회 이동 나중에 여러분 그 사회문화 모르시면은 지겹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놓으시면은 미리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회 이동은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현재의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회 이동을 할 때 여기 세 가지 기준이 나왔죠. 첫 번째, 이동 기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세대 내 이동, 또 세대 간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동 기간에 따라서 사회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이 있대요. 세대 내 이동은 어떤 걸까? 자, 그치, 세대가 있으면은 그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이에요. 여러분 세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많이 써요? 한 가족. 그렇지, 한 가족, 한 개인의 삶 이런 거를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한 개인이 살아갈 때 그 개인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일어나는 사회 이동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자, 1학년 3반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돼? 3년 있다가 이거 그렇지? 제발 대학생 제발. 안 넣었어. 제발 대학. 네. 제발. 제발 대학생이 될 거예요. 자, 대학생이 될 것이고 또 열심히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야? 누군가는 작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디자이너가 될 것이고, 미술 선생님. 누군가는 교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누군가는 건물주가 될 것이고, 아이 부럽다. 누군가는 맞아요. 사업가가 될 거예요. 마더? 제발. 아니 저기 너무 사업가. 이상적인데요. 자, 그러다가 누군가는 또 마더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랜 마더 또 될 수도 그랜마더. 그랜 마더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치?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3년 안 해요? 3년 안 무슨 공장이니? 무슨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마더도 되고 브랜드 마더도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안에서 어때요? 여러분의 신분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의 이 사회적인 이동을 뭐라고 한다?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이동 기간에 따라서는 사회 이동은 또 어떤 개념을 또 구분할 수 있느냐? 세대 간 이동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간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의 무슨 뜻일까요? 세대 간 이동은 뭘까 그럼? 가족하고 세대 내 이동이랑 반대예요. 뭐야? 할머니에서 그렇지. 여러 세대 사이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 이동을 바로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직업이 농부예요.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일하는 농부인데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시험을 해가지고 변호사, 검사 같은 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의 직업이랑 나의 직업, 부모님의 사회적 신분이랑 나의 사회적 신분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굉장히 잘 사는 이제 사업가 부모님이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말아먹어서 내가 부모님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내가 노숙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회적 신분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세대 간에 달라지는 사회 이동을 바로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직업도 교사였고 나도 교사인 이렇게 부모님의 신분과 나의 신분이 크게 차이가 없는 세대 간 이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 자,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내 이동, 부모 세대와 이제 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대 간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이동을 나누는 기준 뭐가 있느냐? 자,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 이동 중에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수평 이동은 사회에서 이동할 때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옆으로요. 옆으로 이동합니다. 옆으로 이동. 자, 그래서 이 수평 이동은 뭐냐? 내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냥 다른 위치로만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사회적 신분이 뭐죠? 사회 선생님.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뭐 전교를 가게 됐어요. 그렇지? 일단 그래서 내 사회적 위치는 어때? 내 그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바뀌지 않지만 어때요? 근무지는 바뀌게 되는 거죠. 개운예술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자, 내가 다른 학교로 만약에 전학을 가게 돼. 그러면은 소속은 바뀌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 자체는 어때?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을 바로 수평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학교로 가는데 다른 학교로 예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가게 돼. 그러면 내가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을 뭐라고 하냐? 수직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이동은 여러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보면은 뭐랑 뭐로 나뉘어? 위로 올라가는 이동과 아래로 내려가는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동 중에서 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상승 이동이라고, 내 사회적 신분이 내려가는 것은 하강 이동이라고 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세대 간 이동 설명하면서 부모님이 농부였는데 난 가난하게 안 살겠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예를 들어 판사가 됐어. 그럼 뭐야? 이거는 상승 이동이에요, 하강 이동이에요? 그렇지. 상승 이동을 한 거야. 반면에 부모님 사업을 내가 다 말아먹었어.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수직 이동을 한 것 중에 뭘 한 거야? 하강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 이동과 하강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 봅시다. 봅시다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기생충 보시면 어떻게 되죠? 기생충 보면은 수직과 하강의 그런 사회 이동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뭐가? 그거 모르세요? 그게 뭐야? 시계 방향. 시계 그냥 방향. 오셔도 돼요. 기생충이요. 기생충이에요? 일단 모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생충 보시면은 처음에 주인공 그 송강호 가족이 직업이 다 뭐였어? 전원. 백수였어. 근데 그 백수 집안이 어찌저찌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해서 어디에 이제 직장을 얻게 돼요. 그렇지. 잘 사는 회장님의 잘 사는 그 벤처 기업가의 가정교사, 그다음에 이제 가정부, 그다음에 운전기사 이런 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한 푼 돈 없던 백수에서 그렇게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상승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이동을 나누는 요인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동 원인이라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이동은 왜 이동하느냐에 따라 구조적 이동과 개인적 이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구조적 이동은 뭘까? 구조적 이동은 내 사회적 위치, 사회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슨 이유? 구조적 이유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신분제도 싹 없애버린다. 양반, 평민, 노비 이런 구분 다 없애버린다 라고 나라에서 결정해요. 내가 계급에 대해서 내 계급을 벗어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구조적 이동의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IMF 제가 이제 수업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이 IMF 사태 때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회사를 부도를 하는 거죠. 회사 우리 부도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때? 대거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잘린 사람들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일을 못해서 잘린 거야? 아니야.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IMF라는 거대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잘려나가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강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동 원인을 봤을 때는 그게 구조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조적 이동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구조적인 요인 말고 사회적인 요인, 전체적인 요인 말고 개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노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을 바로 개인적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직 의사가 됐어.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나를 서울대를 보내고 의사를 만든 거는 사회 전체요, 아니면 나 자신의 노력과 아니면 나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야. 나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야. 그래서 이런 이동은 바로 개인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가세요? 어떻게 나뉘는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 이동은 이동 기간에 따라서도 나뉘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도 나뉘고 이동 원인에 따라서도 각각 개념이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때 여러분 3학년 때는 뭐 안 배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문화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사회 이동에 대한 개념을 모두 배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사회 불평등에 따른 사회 집단 구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회 불평등이 작용이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불평등에 따른 사회 집단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준 우리가 계급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급 누가 주장한 거냐? 유명한 아저씨, 독일에서 태어난 아저씨 칼 마르크스라는 아저씨가 주장했어요. 칼 마르크스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마르크스 무슨 아저씨야? 혁명. 그렇지. 혁명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노동자를 위한, 그렇지.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창시한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 아저씨가 봤을 때는 사회가 불평등한 요인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봤냐? 경제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의 모든 불평등은 경제 측면의 불평등,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이것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이 아저씨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전체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뭐라고 나눴냐면 자본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아저씨는 계급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이 계급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고 사회 전체는 자본가와 노동자,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불평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의 불평등이 존재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아.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돈을 내가 뭐 불법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운영하고,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걸 유통시켜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때? 경제적 측면에서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생산수단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나는 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어때요? 깨끗한 일이 아니야. 그렇지? 깨끗한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평등을 겪지 않으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그 사람들 중에 경제적인 그런 권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권력,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 교장 선생님. 허경. 그치. 허경영 말고 교장 선생님 같은 자, 이런 교육자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수님들이 돈을 뭐 많이 버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사업가나 이런 분들에 비해 많이 벌까요? 그러지 못해. 훨씬 적게 봅니다. 근데 교수님들한테 뭐가 있어? 명예가 있어. 명예가 있고 사회에서 받는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건 없어요. 가진 건 없고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아니 정치인이 됩니다. 그럼 나는 다른 경제적 측면 같은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경제적 측면 말고 여러 가지 측면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이란 거는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나눈다라면서 막스 웨버라는 독일의 아저씨가 이거 계급 개념을 비판하면서 들고 온 개념이 뭐다? 계층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이라는 개념은 막스 웨버가 주장했고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웨버의 계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사람들 크게 세 가지의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위 계층, 두 번째 중위 계층, 세 번째 하위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이랑 계층, 여러분 이거를 누가 주장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자,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집단을 서로 다르게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단순하게 구분이 되는데 막스 웨버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놓으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자,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 불평등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은 사회 불평등을 더 많이 겪고 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회적 소수자들은 지켜줄 사람이 없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머릿수가 어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릿수가 적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힘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이들이 사회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비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성화 말고. 아니 우리는 네. 나 그래 청소년들 그래 청소년들도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 술을 못 사요. 담배도 못 펴요. 그거는 여러분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룰인 거고 어떤 측면에서 투표를 못 해요. 뭐? 투표를 못 해요. 투표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 알바 같은 걸 할 때도 어른에 비해서 어때? 청소년들은 더 만만해요. 저렴하게 이렇게 만만하다. 그러니까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 일을 막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겁니다. 임금을 딴 사람보다 적게 받는다든가 노동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뭐 길게 일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이 여러분이 사회 주류 집단과 달라 아직 어리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회적 소수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거 1학기 때도 했던 거긴 한데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여러분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사회적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공부한 친구도 알 겁니다. 기말고사요? 네. 자,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머릿수만 적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어때?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 뭐였어요? 첫 번째 요건은 식별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주류 집단과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 구별된다라는 특징이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체적 특징 말고도 문화적 특징, 이런 것들이 주류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 야 이거 헷갈릴 수 있었죠. 뭐예요? 권력 열세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서 열세를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를 보면은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머릿수 자체는 많더라도 이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서 밀려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케이스? 여기 예시를 들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남아공 어디 붙어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남아공 사람은 백인이 많을까, 흑인이 많을까? 흑인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붙어 있으니까 흑인이 더 많은데 이 남아공에서는 여러분 인구상 소수인 백인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인보다 머릿수가 많은 흑인들이 기득권에서 배제돼서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자,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사회적 차별 대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설명한 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소수자란 이유로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은 사회적 차별 대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차별받는 집단이라. 자, 우리는 차별받는 청소년들이다.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등등등. 자, 우리는 차별받는 장애인들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의식 또는 소속감을 지닐 때 바로 그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데 아 그래 나만 차별받나 보다. 내가 그냥 못나서 차별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어요. 자, 내가 차별을 받는데 보니까 이거는 차별받는 이유가 내가 주류 집단이랑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주변에 나랑 똑같은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어. 아, 자 그러니까 뭐다? 우리들은 자, 똑같은 동지 같은 존재들이다. 자, 똑같은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로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성립 요건이 모두 다 성립해야 된다. 이거는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요소자의 성립 요건 이 4가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사회 불평등에 대해 같이 배워봤는데 혹시 사진 찍거나 필기할 친구들 있으면은 잠깐 이거 화면 줄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사진 찍거나 필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자, 쉬었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은 다음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일단 사진 찍으시고 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니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분만 쉬면 되고. 아니 5분이 어느 시간인데. 자, 그래서 찍으셨죠? 찍은 친구들은 찍으셨고 자 2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낳는지 그 다음에 사회이동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소수자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인지 그 다음에 사회 집단을 나눠봤을 때는 사회 불평등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쫘라라라 배웠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26페이지 자, 공간 불평등 현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이 전 부분까지 하면 될 텐데 자, 프린트 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간 불평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서 아셔야 돼.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놨으니까 지도 사진 찍을 친구들은 찍으시고 하세요. 프린트는 없습니다. 지도 나오나요?
아니 일단은 알려주는 거는 잘 알고 계셔야죠. 네. 나온다. 아니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여기 통사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한국시리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시리를 미리 뭐 대비할 친구들은 좀 미리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간 불평등 현상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이제 소단원, 2단원으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공간 불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교시 수업 때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 하나 얘기했었죠? 어떤 사례가 있어? 생각해 보기 활동이 뭐가 있었어요? 25페이지. 그렇지. 의사 선생님들이 일할 병원을 지원할 때 어디를 지원해요? 수도권으로 지원해. 왜? 수도권에 경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지역 간의 공간 불평등 현상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그 다음에 도시와 촌락의 격차 등 공간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불평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도시와 촌락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양상으로 존재하는데, 공간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자, 따져보면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자연 환경 및 생산 요소가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자, 전국 8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8도의 자연 환경이 각각 달라요. 기후와 지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삼면이 바다요. 그 다음에 산이 많아요. 그렇지? 동고서저야. 동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지? 우리나라 동쪽에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요. 반면에 서쪽에 있는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의 특징을 굉장히 서로 다른 지역들이 다르게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노동, 자원, 자본 같은 것들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생산 요소가 가장 고르게 많이 잘 분포되어 있는 지역 어디일까? 서울, 그치, 수도권이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역마다 환경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잘 먹고 잘 살기에 필요한 요소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만 할게요. 사람들이 되도록 자기가 살 곳을 정할 때 어디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어요? 서울이요. 사람들이, 그치, 생산 요소가 잘 분포한, 많이 분포한 지역, 그리고 기후가 편한 지역, 지형이 좋은 지역,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간 불평등 현상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만 해놓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고, 다음 주에 수업이 이제 2번이 다 빠지게 돼서 제가 뭐 수업 보충을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지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머리야.